1755년 11월 2일 날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비엔나인데요. 비엔나 그 시내에 가시면 호프부이라고 하는 왕궁이 있어요. 그 왕궁에서 한 여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유럽의 그 다산의 여왕이라고 있어요. 오남 11녀를 낳았어요. 그래,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유산을 안 해요. 그래서 유산 낙태를 금하는 게 법이거든요. 캐톨릭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남 11녀를 낳았는데 그의 남편이 프란츠 1세인데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남 11녀를 낳았는데 딸로서 막내 15번째 자녀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딸의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한나 폰 웨스터라이히 로트링겐이라는 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왕녀잖아요. 우리도 조선시대에도 왕의 이름들이 다 길었어요. 그 이산, 뭐 이선 이런 건 이제 약자로 줄여서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 다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름이 그거였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로 시집가서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1755년에 태어났죠. 1766년이 됐을 때 11살이에요. 근데 1760 11살 때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당시에 중서부 유럽에서는 부르봉 왕가라고 있었어요. 부르봉 왕가 누구냐면 루이 14세예요. 가장 그 힘이 있었고 영토도 넓었고 하여튼 그런 그 프랑스 부르봉 왕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 부르봉 왕가하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하고 이게 좀 필요성 동맹을 좀 맺어야 될 이 필요성을 느꼈어요. 이거는 그 지금의 독일인데 프로이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정략 결혼을 해요. 루이 14세가 장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고 손자가 증손자가 루이 15세가 되는데 루이 15세의 손자가 루이 16세가 돼요. 그래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정략 결혼으로 인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38살의 짧은 나이에 결국은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콩코르 광장에 그 기요틴이라고 하는 의사가 만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략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비운의 왕비를 살지 않았을 거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베르사유의 장미, 세느강의 별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다 일본 작가가 다 둘 다 일본 그 드라마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는 않아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렇게 초상하고 이렇게 장미를 아주 멋지고 우아하고 예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제목을 붙인 것 뿐이에요. 옛날에 유럽의 왕들은 다 단명을 해요. 그 응아를 제대로 왕은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인간이랑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배설을 제가 응아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응아 독이라는 거 있어요. 응아 내장기관 다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단명을 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은 왜 단명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왕들의 단명은 첫 번째 이유. 생각하시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요,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욕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각하시는 거고요. 유럽의 왕들의 단명은 첫 번째 이유는 응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유럽에 어디 가셔도 왕실이나 궁전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가족들은 이 오강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하인이나 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정원에 가면은 궁이 있으면 그 뒤에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에 가면 나무가 있죠. 나무 뒤에 다 응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놓은 거 밟지 말라고 거기다 살짝 에티켓이라는 편말을 붙여놨어요. 내가 여기 응아 해놨으니까 좀 밟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궁전 관리인이 아침마다 그거 치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 얘기는 좀 역사적인 얘기인데 좀 길어요. 1492년 이사벨이 후광을 얻어서 후원을 받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에 포르투갈의 또 다른 항해사가 있어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젤란 들어보셨죠? 마젤란이라고 있어요. 근데 마젤란이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포르투갈에서는 1498년도에 이미 바스코다가마라고 하는 항해사가 구 루트로 해갖고 인도를 갔다 와갖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다 안겼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딱히 마젤란이 항해를 하는데 나에게 좀 후원을 해달라 그랬는데 별로 이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래갖고 마젤란이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이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은 누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냐면 이사벨의
아들은 죽어서 일찍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사벨은 일남 4녀를 뒀는데 그 중에 그 딸로서 둘째가 후아나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실성해서 이제 실성여왕 후아나라고 하는데 후아나가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카알 5세가 돼요. 그래서 이 카알 5세가 스페인을 다스리던 시절이에요. 그 자기 할머니의 뒤를 이은 거잖아요. 그래서 카알 5세의 후원을 얻어갔고요. 마젤란이 항해를 가요. 자 보세요. 유럽 지도를 좀 한번 지구본을 보시면 유럽이 여기 있어요. 지중해를 나와서 중부대서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적도를 지나죠. 적도를 지나갖고 당시에는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내려와갖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희망봉을 돌아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아야 돼요. 돌아갖고 다시 적도로 해서 올라가서 인도로 가는 게 이게 구 루트예요. 너무 힘들죠. 난 이렇게 안 가겠어. 이렇게 가기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갖고 마젤란을 어떻게 갔냐면 그 지중해를 나와요. 집으로 태엽을 나와갖고 내려오는 거.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죠.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하니까 남미 끝이 나오죠. 남미 끝이 나와요. 거기가 그 남미 끝으로 가서 다시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드라카 해협까지 가기가 너무 거기 파도도 세고 힘들어. 그런데 마침 가다 보니까 아니 바닷물을 이렇게 들고 나는 그 길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바닷물이 통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글로 가는데 그 빠져나가기가 힘들었지. 어쨌든 그 저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됐어요. 드라카 해협까지. 그래서 쏙은 아니고 좀 힘들게 빠져나가긴 했는데 빠져나가고 보니까 정말 잔잔한 바다로 만나게 돼서 그래서 마젤란이 붙인 게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태평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태평양이 패시픽인데요. 패시픽을 찾아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잔잔한 바다, 뭐 그런 고요한 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마젤란 해협이라고 해요. 마젤란 해협. 그래서 그대로 항해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필리핀까지 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세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뜨거운 적도로 다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젤란은 어찌 보면 그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서양 태평양을 제일 먼저 횡단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마젤란은 필리핀의 막탄 섬에서 라프라프라고 하는 추장이랑 결투하다가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대로 배를 타고 나머지를 횡단해서 어디로 와요? 한 바퀴 돌아서 처음에 출항했던 스페인으로 왔어요. 성공했는데 18명이 살아서 왔어요. 중간에 인디오들 3명을 태워갖고 결론은 21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대서양 태평양을 횡단한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마젤란이에요. 네, 마젤란이 됐어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가져다 그 다음에 식민지를 다 가졌잖아요.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이 부를 제대로 잘 간직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 카알 5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펠리페 2세예요. 그 펠리페 2세는 그 엘리자베스 1세의 배다른 언니가 있어요. 피에 메리, 블러드 메리라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다가 언니는 자궁 걸려서 죽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엘리자베스 1세랑 펠리페 2세는 뭐가 돼요? 형부 처제가 되죠. 형부 처제가 돼요. 형부 처제의 싸움에서 처제가 승리를 해요. 처제가 승리하고 형부 펠리페 2세는 1598년도에 죽어요. 1598년에 죽는데 이 싸움, 카디스 항에서 이 싸움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그 어마어마한 부를 지키지 못하고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겼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짐으로 인해 갖고 스페인은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는데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가죠. 100년은 그나마 흘러와요. 흘러오는데 1700년도에 카를로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너무너무 허약했어. 근데 주변에서 볼 때 쟤는 너무 허약하고 병도 많고 그래가지고 후사가 없을 것이야 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게 수군대는데 그게 맞았어요. 후사 없이 1700년대에 죽어요. 1700년대 죽는데 죽기 전에 이 스페인의 왕권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루이스 앙주 공작에게 이 스페인의 왕권을 넘긴다라고 하는 왕권을 넘겼어요. 근데 스페인의 왕권을 프랑스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스페인이 어마어마한
그 힘의 불균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다 갖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아니 저 스페인이 갖고 있는 저 중남미 국가의 그런 것들도 나도 갖고 싶고 스페인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했는데 우리도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때는 이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걸 가지면 아예 프랑스가 스페인의 모든 걸 가지면 같이 공동 통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세 나라가 삼국 동맹을 맺고요. 스페인하고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에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인정할게. 프랑스의 루이 14세 손자였던 앙주 공작이 프랑스 스페인 왕 인정할게. 하지만 프랑스 왕, 스페인 왕 둘 다 하는 건 안 돼. 여기를 하려면 그걸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 되려면 프랑스 브롱 왕가를 포기해야 돼. 아니면 프랑스 왕을 하려면 여기는 그 앙주 공작의 남성 베리 공작이라고 있었는데 베리 공작이 해야 돼. 이런 조건으로 왕을 스페인을 통치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삼국동맹 맺은 사람들은 뭐를 얻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뭐를 갖게 되냐면 지금 그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브롤터 해협이거든요. 그 지부 타리크라고 하는 이슬람은 진두지했던 타리크라고 하는 이슬람의 장군이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바위 언덕이다 라는 뜻이 지부 타리크가 지금 지브롤터가 된 거예요. 이 지브롤터 해협의 해상권을 영국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영국은 어마어마한 걸 얻은 거예요. 그랬고 오스트리아는 이게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있었는데 1713년도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 아까 그 다산의 여왕이라고 오남 11년을 낳았다고 하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가 카일 6세예요. 카일 6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 딸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이 마리아 테레지아인데 첫째 딸도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법을 바꿔요. 근데 유럽은요, 보세요. 753년 4월 20일 날 로물루스 레무스라고 하는 로무스 이 쌍둥이 형제가요, 로마라는 도시국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375년 게르만 민족의 대동이 있을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게르만 민족의 대동이 있었고 486년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져요. 근데 프랑크 왕국의 법이 살리카 법이 있었어요. 살리카 법의 내용은 뭐냐면 여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예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갖고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군대도 사야 되고 용병도 사야 되고 적들이 쳐들면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이 토지를 지켜야 돼. 이 토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게 살리카 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자는 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의 법이 살리카 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 아버지 카일 6세가 어떻게 했어요? 1713년도에 국사조칙이라고 하는 법을 약간 개정해갖고 딸도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도 왕권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701년부터 스페인은 왕위 계승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701년, 1714년까지. 1713년에 근데 내 고향,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정말 전쟁 다 했어요. 다 했고 거의 다 이겼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주도했고 오스트리아가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를 상대로 싸웠고 모든 거 다 해놓고 그냥 빠진 거지 몸만. 조금만 더 아버지가 늦게 법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쨌든 1713년에 빠져요. 오스트리아도 돌아가. 남은 건 누가 이익 봤어요? 이익은 누가 봤어요? 영국에서 본 거지. 지브롤터 해협 해상권을 가져갔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 법을 만들어 갖고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있겠어요? 제후들이?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법을 바꾼 거, 합스부르크의 법을. 보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뽑는 사람이 7명이 있어요. 마인츠, 트리어, 켈룬의 대주교요, 보헤미아, 작센, 브란덴부르크, 팔츠 공국의 선제후. 그래서 이 7명이 만장일치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7명한테 이거 사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공작, 후작에게도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 카일 6세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로 사인을 하게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지금의 독일이에요. 프로이센. 프로이센은 어디냐면 지금의 독일, 그 독일의 베를린이 프로이센주의 주도였거든요. 수도였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프로이센 왕국에서 보니까 저 오스트리아가 저거 어떻게 해서든 저 오스트리아를 조금 이렇게 눌러야 되겠고, 어차피 역사는 가진 자, 힘이 있는 자, 강자의 편에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오스트리아랑 좀 내가 뭔가를 해야겠어요. 프로이센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꼬투리를 잡다 보니 뭐예요? 살리카라는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1740년도에 프로이센에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너희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너희가 그 살리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여자도 왕권을 상속할 수 있다는 법을 할 거면 그 대가를 내라죠. 그 대가가 뭐냐면 슐레젠, 지금은 실레지아라고 하는데요. 폴란드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폴란드에 브로츠라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땅이 다 이렇게 영양분이 많아갖고요. 그 씨만 뿌리고 물 뿌리면 완전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 폴란드라고 하는 평평한 땅이거든요. 312,683이라는 남한의 3배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랬고 그 슐레지안 옆에 동쪽에는 그 폴란드가 있고요. 북쪽에 누가 있느냐? 독일 프로이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서쪽, 남서쪽에 누가 있느냐? 지금의 체코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딱 가운데 있는 데인데 여기가 슐레지안을 왜 그렇게 서로 다들 눈독을 들였냐면 석탄, 철강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석탄 떼고 난로 떼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하면서 독일에서 이제 차관을 빌려다가 그 경공업보다는 중공업에 손을 대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포항제철. 중공업에 손을 대야지만 많은 그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그거에 가장 필요로 게 철하고 석탄인데 이게 바로 그 슐레지아, 지금의 실레지아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어요. 여기 누구 거예요? 오스트리아고 합스부르크 거예요. 합스부르크가 걷어가는 이 그 세금 수입의 22%를 여기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22%면. 그런데 프로이센에서 너희 그렇게 법을 바꾸면서까지 살리카 법을 바꾸면서까지 그렇게 할 거면 슐레지아는 우리가 갖겠어요. 근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못하지, 못 주지. 이것도 할 거고 슐레지아는 안 줄 거예요. 그래서 1740년부터 있었던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프랑스가 프로이센 편을 들어요. 그 1701년부터 14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프랑스 입장에서부터는 오스트리아 너무 밉죠. 전쟁은 다 해놓고 결국은 자기네 빠졌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면 좀 처음부터 가만히나 있든가. 너무 밉죠. 그래서 프랑스는 오스트리아가 미워갖고요. 프로이센이랑 한 편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누구? 바로 영국의 도움을 받아갖고요. 모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갖고 싸워요. 싸우는데 누가 승리를 해요? 프랑스가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슐레지안을 가져가요. 가져가는 대가가 뭐냐? 마리아 테레지아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여왕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의 남편, 사위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 남편 프란츠 1세는 신성 로마족 황제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1745년 인정해주고 슐레지안을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공식적인 거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22%의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 줬던 슐레지안 뺏긴 게 너무 억울하죠. 뒤돌아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그래서 1756년도 1763년까지 7년 전쟁이 일어나요. 7년 전쟁은 뭐예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서 슐레지안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 당연히 프로이센이죠. 그런데 그 1740년부터 48년까지 그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을 프로이센이랑 하면서 보니까 프로이센은 그 정예화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다 농사 짓다가 전쟁터에 나가면 참가를 해야 됐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이 총 3발 쏠 때 프로이센 군사들은 5발 쏴.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화된 부대,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오합지졸인데 이게 우리보다 업그레이드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에서.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볼 때 프로이센은 저렇게 앞서가기도 하는데 프랑스랑 합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떼어놔야겠다. 저 두 동맹을 갈라놔야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프랑스랑 동맹을 맺기로 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프랑스 서로 다 싫어요. 1618년부터 48년까지 30년 종교전쟁이 있었는데 종교전쟁을 누가 일으킨 오스트리아가 일으켰는데요. 프랑스는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진도지휘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신교편에 서서 30년 종교전쟁을 했던 게 프랑스거든요. 둘이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일본이 사이 안 좋은 거 더 이상 안 좋아요.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랑 프랑스예요. 그런데 프로이센이 갖고 있는 슐레젠을 가져오려면 프랑스랑 합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볼 때 영국이 도와줬죠, 오스트리아를. 근데 영국은 또 안 도와줘요. 영국은 오스트리아를 돕지 않고 식민지 개척하려고만 눈이 혈안돼 있었던 거예요. 혈안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프로이센이랑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거예요, 서로 다. 그래서 영국은 프로이센이랑 합작이 됐고요.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전쟁의 여파로요. 그 지금의 캐나다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라고 하는 온타리오주예요. 오타와. 오타는 파리란 뜻이 이탈리아로. 오타와라고 있어요. 온타리오. 그 다음에 퀘벡주 아세요? 퀘벡주? 퀘벡주에 어디가 있을까요? 퀘벡주? 몬트리올. 1976년도에 그 21회 하계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나라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으로 금메달 땄어요. 두 번째예요. 금메달 딴 게. 그러니까 1936년 베를린 송기정 선수가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첫 번째 금메달이 바로 이 몬트리올 올림픽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퀘벡주예요. 그래서 이 퀘벡주 그다음에 온타리오주 가면 다 못 써요. 지금도 불었어요. 그렇죠? 불었어요. 근데 불었었는데 이 프랑스가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7년 전쟁의 여파로요. 영국이 쳐들어가고 이 두 군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어를 쓰지만 영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7년 전쟁의 여파는요. 그런 프랑스는 그런 두 식민지까지 잃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일어난 1775년 독립전쟁이 있었죠. 이것도 프랑스 열받잖아요. 영국이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도 마련한 게 7년 전쟁이고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니 프랑스에서 루이 16세가 라파에트 장군을 파견해서 어마어마한 군대, 무기, 물자를 도와줌으로 인해서요. 프랑스는 1789년 대혁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7년 전쟁이 되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우리는 이제 7년 전쟁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고 해야지. 그래서 7년 전쟁이 되게 중요한 전쟁이에요. 어쨌든 이 7년 전쟁 그 다음이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있었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벌였던 1차 세계대전만큼이나 각국에서 다 전쟁을 했었던 게 바로 7년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하고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둘이 끈끈한 동맹을 맺은 거에 대한 동맹 맺은데 누가 하나 배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동맹의 대가로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이거를 내걸고요. 바로 루이 15세의 손자였었던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희생물이 된 거예요.